휘황한 전가간, 만조백관과 궁인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지존인 임금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거친 무명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찌할 바를 몰라 몸을 떨고 있었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서 매를 맞으며 일하던 미천한 머슴의 몸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기에 일국의 임금이 만조백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의 발바닥에는 대체 무엇이 새겨져 있었기에 늙은 상궁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터뜨렸을까요? 20해 전 궁궐 깊은 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토록 기구하게 얽혔을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살짝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을 거슬러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는 태어날 때부터 제 이름조차 제대로 갖지 못한 사람이 적지 않았습니다. 충청도 어느 깊은 고을, 만석군으로 불리는 최대감댁 부엌에서 머슴으로 자란 처녀가 꼭 그러하였습니다. 매월이라는 이름도 누가 정성껏 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쟁이 적 발바닥에 박힌 붉은 점 하나를 보고 부엌 검엄이 무심코 매화매자를 따다 붙여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정작 매월이는 그 글자의 뜻조차 배운 적이 없었지요. 머슴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매월이는 첫 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우물을 길었고 가마솥에 불을 지폈으며 밤이 깊어온 집안이 코를 골 때까지 손에서 이를 놓지 못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손등은 한겨울 무처럼 트고 갈라졌고 발은 집신이 다 닳아 맨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매월이의 고단함을 들여다보는 이가 없었지요. 최대감댁 마님은 유독 매월이를 모질게 부렸습니다. 밥상의 간이 조금만 싱거워도 매월이의 뺨이 먼저 올라붙었고 마루에 티끌 하나만 보여도 매월이의 등으로 빗자루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미천한 것이 머슴 주제에 어찌 그리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느냐. 마님은 늘 그렇게 매월이의 얼굴에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매월이가 무얼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머슴이라서 머슴은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줄 알아서였지요. 매월이는 그럴 때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매가 더 매워진다는 것을 어린 매월이는 이미 뼈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머슴으로 자란 매월이의 말씨는 어쩐 일인지 부엌 사람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 오가는 부엌에서 매월이는 한마디 한마디가 또박또박 곱고 단정하였습니다.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려운 글자가 적힌 종이를 보면 가슴이 까닭없이 두근거리곤 하였지요. 매월이는 그 까닭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별나게 태어난 탓이려니 혼자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매월이에게는 남몰래 지켜온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도련님이 글을 읽는 낮이면 매월이는 설거지를 핑계로 그 곁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도련님이 더듬더듬 읽다 막히는 글자를 매월이는 붓두막 앞에서 속으로 먼저 짚어내곤 하였지요. 누가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어찌 그것이 읽히는지 매월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글 읽는 소리를 듣는 그 짧은 동안만은 머슴으로 사는 고단함도 잠시 잊혀졌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머슴 주제에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 그것조차 매맞을 빌미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이면 매월이는 부엌 한 구석에 웅크려 제 발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곤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붉은 매화꽃을 닮은 작은 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사람들은 그것을 두고 어미 뱃속에서 대인 흉터라느니 천하게 태어난 표라느니 함부로 말했습니다. 매월이도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몸에 박힌 그 붉은 꽃이 훗날 온 나라를 뒤흔들 표식일 줄은 그때에 매월이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매월이의 처지는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이 노름과 흉년으로 진 빚이 산더미처럼 불어났는데 그 빚을 갚을 셈으로 매월이를 이웃 고을 늙은 부자의 첩으로 넘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값을 매겨 팔아넘기는 일이 그 시절 머슴에게는 흔하디 흔한 일이었지요. 매월이 그 아이가 인물은 반반하니 첩으로 넘기면 빚 절반은 너끈히 메우겠지요. 안방에서 새어나온 그 말 한마디에 매월이는 붓두막 앞에서 그만 손에 든 바가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늙은 부자의 첩이라니 그것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숨통마저 끊기는 일이었습니다. 매월이의 등줄기로 서늘한 것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부엌 문틈으로 새어든 그 말을 매월이 말고도 누군가 또 한 사람이 가만히 엿듣고 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매월이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늙은 부자택에서 매월이를 실어갈 가마가 온다는 기별이 당도했습니다. 최대감은 마치 묵은 빚을 한꺼번에 터는 사람처럼 입이 벌어졌습니다. 마님은 매월이를 마당 한가운데 세워놓고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그래도 인물값은 하는구나. 가서 영감 비위 잘 맞추고 2번 다시 이 집 문턱은 넘볼 생각 말거라. 매월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인 얼굴 아래에서 매월이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물건처럼 팔려가느니 차라리 길 위에서 죽는 편이 낫다. 매월이는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잠든 새벽녘에 매월이는 작은 보찜 하나를 품에 안고 뒷담을 넘었습니다. 보찜 속에는 어미가 남긴 것이라 전에 들은 낡은 비단 조각 한 장이 들어있었지요. 매월이가 가진 유일한 살부치의 흔적이었습니다. 매월이는 그 비단 조각을 꼭 쥐고 동이 트기 전 산길로 내달렸습니다. 갈빛 한 점 없는 캄캄한 산길이었습니다. 나뭇가지가 뺨을 핥히고 돌부리에 발이 채어도 매월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어둠을 헤쳤습니다. 날이 밝자 매월이가 사라진 것을 안 최대감이 길길이 뛰며 하인들을 풀었습니다. 몽둥이를 든 하인 서넛이 매월이의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장터로 들어서는 어귀에서 매월이는 그만 숨이 턱에 차고 말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하인들의 머릿수건이 흙먼지 너머로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이대로 잡히면 다리가 부러지도록 매를 맞고 그 가마에 실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터 어귀 느티나무 아래 한 무리의 길손이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선비는 비록 거친 무명도포에 흙 묻은 집신을 신었으나 어깨가 굽고 눈매가 깊어 어딘지 예사롭지 않은 풍채였습니다. 그 뒤로 종자 두엇이 말없이 따르고 있었지요. 매월이는 앞뒤를 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선비에게로 곧장 달려가 흙바닥에 주저앉으며 그 옷자락을 두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나리, 제발 딱 한 번만 소녀의 지아비인 척 해주십시오. 선비는 영문도 모른 채 제 소매를 붙든 처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매월이는 숨을 몰아쉬며 다급히 말을 이었습니다. 뒤쫓는 자들이 곧 들이닥칠 것이옵니다. 부디 한 번만 소녀를 남이 안 하기라 일러주십시오.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선비의 눈썹이 잠시 꿈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어라 답하기도 전에 몽둥이를 든 하인들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이닥쳤습니다. 이 도망친 머슴년이 여기 있었구나. 냉큼 따라오지 못할까. 하인의 우두머리가 매월이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매월이가 선비의 등 뒤로 몸을 숨기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무엄하다.
이분은 한양에서 내려오신 어른이시고 나는 그 댁 안 사람이다. 어느 안전이라고 남의 내자에게 함부로 손을 대려 하느냐. 하인들이 멈칫했습니다. 머슴이라 하기에는 그 말씨가 너무도 또박또박하고 단정했기 때문입니다. 매월이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너희 댁 종이었다는 증표라도 있느냐? 호패를 보이느냐? 문서를 보이느냐? 증표도 없이 양반 내자를 종이라 우겼다가는 너희 주인이 관아에 끌려가 곤장을 맞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면 어디 끌고 가 보아라. 하인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매월이가 워낙 또렷하고 거침없이 몰아붙이니 정말로 자기들이 사람을 잘못 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들었지요. 결국 우두머리는 분을 사기며 물러섰습니다. 두고 보자. 하인들이 투덜대며 멀어지자 그제야 매월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폭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말없이 매월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아라. 매월이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선비의 깊은 눈이 가만히 매월이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녕 남의 집 종이더냐. 종이 어찌 그런 말을 그리도 또박또박 풀어내느냐. 방금 그 입은 글깨나 읽은 자의 입이다. 매월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평생을 감추어 온 것을 처음 본 선비가 단번에 알아차렸지요. 매월이는 얼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다급한 마음에 아무 말이나 주어 섬긴 것이옵니다. 선비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 속에 한 가닥 이상한 빛이 스쳐 지나갔지요. 미천한 머슴의 입에서 나온 그 단정한 말씨가 어쩐지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가시처럼 박혔던 것입니다. 곁에 섰던 종자 하나가 나직이 선비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어인일로 이런 길가의 종 하나에 마음을 두십니까? 갈 길이 바쁘옵니다. 선비는 대답 대신 매월이의 트고 갈라진 손과 흙투성이가 된 발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저토록 천하게 부려진 몸인데 입을 열면 어찌 사대부가의 규수처럼 또박또박한 말이 흘러나오는가. 그 어긋남이 선비의 마음을 자꾸만 붙들었습니다. 선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쁜 길일수록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인연이 있는 법이다. 그러고는 매월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선비는 자기도 모르게 이 처녀를 그냥 두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는 매월이를 가까운 주막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시켜주었습니다. 매월이는 며칠을 굶주린 터라 그 국밥을 단숨에 비웠지요. 선비는 그 모습을 잠잠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셈이냐? 쫓기는 몸으로 갈 곳은 있느냐? 매월이는 수저를 내려놓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갈 곳이 있을 리 없었지요. 어미도 아비도 모르고 친척 하나 없는 머슴의 신세였습니다. 매월이는 솔직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은 없사옵니다. 허나 그 댁으로 끌려가 첩이 되느니 차라리 빌어먹다 죽는 편이 낫다 여길 뿐이옵니다. 그 말에 선비는 한동안 매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처지에 놓였으면서도 그 말 속에는 함부로 꺾이지 않는 곧은 결이 서려 있었지요. 선비는 문득 자신이 한양을 떠나 이 먼 시골길을 걷는 까닭을 떠올렸습니다. 그에게는 남몰래 찾아야 할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핏줄이었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아직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내마침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갈 곳 없다 하니 길동무 삼아 잠시 함께 가도 좋다. 종으로 부리려는 것이 아니니 그리 알아라. 매월이는 그 뜻밖의 말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처음 보는 길손이 어찌 이리 마음을 써주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그러나 지금의 매월이에게는 달리 길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낯선 선비의 눈빛에는 사람을 해할 기색이 조금도 없었지요. 매월이는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은혜에 소녀가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그렇게 매월이는 선비의 일행과 함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그저 석서방이라 부르라 하였고 종자들에게도 매월이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일렀지요. 매월이는 그 일행이 예사 길손이 아님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종자들의 몸가짐이 너무도 절도가 있었고 선비가 한번 입을 열면 종자들이 토 하나 달지 않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길을 걷는 동안 선비는 이따금 매월이에게 이런저런 것을 물었습니다. 매월이는 묻는 말에 또박또박 답하였지요. 들에 핀 풀의 이름을 묻자 그 풀이 어디에 약으로 쓰이는지까지 일러주었고 하늘을 보고 날씨를 묻자 구름의 결을 살펴 비가 올지 갤지를 짚어내었습니다. 선비는 그때마다 속으로 적잖이 놀랐지요. 배운 적 없다는 머슴의 입에서 어찌 이리 분별 있는 말이 흘러나오는가. 내 머릿속에 든 것이 도무지 머슴의 것이 아니로구나. 선비가 무심코 그리 말하자 매월이는 잠시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소녀도 그 까닭을 알지 못하옵니다. 다만 어려서부터 한번 들은 것은 좀처럼 잊히지가 않았사옵니다. 사람들이 흘리듯 하는 말도 글방에서 새어나오는 글귀도 소녀의 머릿속에는 그림처럼 또렷이 남았지요. 그것이 복인지 화인지는 모르겠사옵니다. 선비는 그 말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잊히지 않는 기억이라 선비에게도 평생 잊히지 않는 한 장면이 있었지요. 어린 시절 깊은 밤 궁궐의 불길이 치솟고 비명이 낭자하던 그 밤 유모의 품에 안겨 어디론가 실려가던 핏덩이 누이의 울음소리. 선비는 그 울음을 아직도 꿈결에 듣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꺼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선비는 솟아오르는 말을 삼키고 그저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길을 가던 사흘째 되는 날 일행은 한 고을의 객주집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마침 그 고을 향임의 아들이라는 자가 술에 취해 객주집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는 애먼 주모를 붙잡고 자기 비단 주머니에 든 은자가 없어졌으니 내년이 훔친 것이 아니냐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양반의 재물에 손을 대 관하로 끌고 가 주리를 틀어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주모는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향임의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둘러선 사람들도 양반의 위세에 눌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지요. 선비의 종자들조차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처지라 선뜻 끼어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매월이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래옵기 외람되오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그 은자가 든 주머니를 마지막으로 손에 쥐신 것이 언제이옵니까? 향임의 아들이 취한 눈으로 매월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년은 또 무엇이냐? 한낱 여자라 하여 셈을 못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나리께서는 조금 전 저 평상에서 골패를 치셨지요. 골패를 치자면 두 손이 다 필요하니 그 주머니는 분명 평상 어딘가에 풀어두셨을 것입니다. 주모는 부엌에서 한 발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느 틈에 평상에 놓인 주머니를 훔쳤겠습니까? 평상 밑이나 방석 아래를 먼저 살펴보시지요. 향임의 아들이 코웃음을 쳤으나 둘러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평상으로 몰려갔습니다. 과연 방석을 들추자 그 밑에서 은자가 든 비단 주머니가 툭 떨어졌지요. 골패에 정신이 팔린 사이 제가 풀어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향임의 아들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슬그머니 주머니를 챙겨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둘러섰던 사람들은 저마다 매월 이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낱 길 가던 여인이 양반의 행패를 샘 하나로 잠재웠으니 그 시원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매월이는 우쭐대는 기색 하나 없이 도리어 떨고 있는 주모의 등을 가만히 쓸어 주었습니다. 너무 마음 상해 마십시오. 죄 없는 사람은 끝내
죄 없음이 밝혀지는 법이옵니다. 주모는 매월이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그 광경을 멀찍이 지켜보다가 깊은 눈으로 매월이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미천한 머슴의 몸으로 어찌 저런 분별과 담력을 지녔단 말인가. 선비의 가슴 속에서 작은 의문 하나가 점점 또렷한 형체를 갖추어 가고 있었지요. 그날 밤 객주집 마루에 앉아 선비가 매월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낮에 그 일을 보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다. 너는 어찌하여 남의 일에 그리 선뜻 나섰느냐. 모른 척 지나갔어도 내게 해댈 것은 없었을 터인데. 매월이는 잠시 마당의 어둠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함을 당해본 사람은 남의 억울함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소녀는 평생을 죄 없이 매맞고 죄 없이 천대받으며 살았사옵니다. 저 주모의 떨리는 손을 보니 꼭 옛날의 소녀를 보는 듯하였지요. 그뿐이옵니다. 선비는 그 말에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천대받으며 자란 아이가 원망 대신 남을 헤아리는 마음을 품다니 그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지요. 한편 매월이가 도망친 최대감 댁에서는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첩값을 받기로 한 늙은 부자가 약조한 돈을 내놓으라 닥달하니 최대감은 길길이 뛰며 매월이의 행방을 캐고 있었지요. 그는 관아의 포교에게까지 손을 써 도망친 머슴을 잡아들이라는 기별을 사방에 풀었습니다. 매월이의 발밑으로 보이지 않는 그물이 조금씩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한양으로 가는 길은 더디고도 멀었지요. 그 사이 매월이는 선비의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선비는 길에서 만난 굶주린 아이에게 제 밥을 덜어주었고 다리를 저는 노인에게는 제 말을 내어주었습니다. 종자들이 만류해도 선비는 빙글에 웃을 뿐이었지요. 한 번은 고갯마루에서 한 늙은 화전민이 무거운 나무찜에 깔려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나던 사람들은 더럽고 천한 행색이라며 코를 막고 지나쳤지요. 그러나 선비는 두말 없이 도포자락을 걷어붙이고 그 나무찜을 들어 노인을 구해냈습니다. 그러고는 제 주머니에 노잣돈까지 덜어 노인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절을 하자 선비는 도리어 민망한 낯을 내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데 무슨 까닭이 있겠는가. 어서 가서 몸을 보하시게. 매월이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그 마음씨가 매월이가 평생 겪어 온 세상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저녁 일행은 깊은 산골의 외딴 주막에 들었습니다. 마침 비가 쏟아져 길이 끊긴 까닭이었지요. 매월이는 선비의 젖은 도포를 받아 화롯가에 널다가 문득 선비가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머슴으로 살며 누구의 보살핌도 받아본 적 없던 매월이에게 그 작은 온기는 사무치도록 낯선 것이었지요. 네 사연이 궁금하구나. 어쩌다 그댁 종이 되었느냐. 부모는 누구이며 고향은 어디더냐. 선비가 조용히 묻자 매월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제 부모를 알지 못하옵니다. 들은 바로는 갓난쟁이 적에 어떤 여인이 소녀를 품에 안고 최대감 댁 문 앞에 쓰러져 있었다 하옵니다. 그 여인은 며칠을 앓다 숨을 거두며 이 아이를 부디 거두어 달라는 말만 남겼다 하옵니다. 그 여인이 소녀의 어미인지 아니면 어미의 부탁을 받은 다른 이인지조차 소녀는 알지 못하옵니다. 선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매월이는 화롯불만 바라보느라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매월이는 품속에서 낡은 비단 조각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소녀를 감쌌던 것이라며 이 비단 조각만이 남았다 하였습니다. 천한 머슴의 몸에 어울리지 않는 귀한 비단이라 소녀는 늘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하였사옵니다. 선비가 그 비단 조각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롯불에 비추어 본 그 비단은 예사 저잣거리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궁중에서나 쓰이는 귀한 무늬가 새겨진 비단이었습니다. 선비의 눈빛이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써 평정을 가장하며 비단을 돌려주었지요. 귀히 간직하여라. 언젠가 내 뿌리를 알게 해줄 물건일지도 모르니. 그날 밤 매월이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매월이가 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사이 덮고 있던 무명 이불이 흘러내리며 매월이의 두 발이 드러났지요. 마침 등잔을 들고 처마 밑을 살피던 선비의 눈에 매월이의 왼쪽 발바닥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매화꽃을 닮은 작은 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선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추어 섰습니다. 손에 든 등잔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붉은 매화점, 그것은 결코 흔한 흉터가 아니었습니다. 그 표식은 오직 한 핏줄에게만 새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궁중에서 사라진 어린 누이의 발바닥에 있었다던 바로 그 매화점이었지요. 선비의 안에 감추어진 임금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왕께서는 막내딸이 태어나던 날 그 작은 발바닥에 핀 붉은 점을 보고 친히 매화라 이름 지으셨습니다. 그 점의 생김을 아는 이는 궁중에서도 손가락에 꼽을 만큼 적었지요. 임금은 즉위한 뒤로 줄곧 그 누이를 찾았습니다. 별난의 밤, 유모가 핏덩이를 안고 걸 밖으로 사라진 뒤로 종적이 끊긴 그 누이를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길 없던 그 핏줄을 임금은 평복으로 갈아입고 손수 방방곡곡을 헤매며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마 이 아이가. 임금은 차마 그 자리에서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섣불리 발설하였다가 만에 하나 사람을 잘못 보았다면 한 생명이 헛된 회오리에 휘말릴 것이었지요. 게다가 그 매화점의 비밀을 아는 자들 중에는 오래전 어린 누이를 없애려 했던 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임금은 솟구치는 마음을 억누르며 더욱 단단히 매월이를 지켜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임금은 한숨도 이루지 못하였지요. 처마 밑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곤히 잠든 매월이의 야윈 어깨를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녕 제 누이라면 비단 포대기에 쌓여 자라야 할 핏줄이 어찌 머슴에 부엌에서 매를 맞으며 자랐단 말인가. 임금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누이야 하고 끌어안고 싶었으나 임금은 끝내 그 마음을 눌렀지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섣불리 정체를 밝혔다가는 옛 별난의 잔당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매월이를 노릴 것이 분명하였으니까요. 임금은 잠든 매월이의 발치에 제 도포를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굳게 다짐하였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를 지켜 잃어버린 세월을 모두 되갚아 주리라.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한양의 어느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도 한 가지 불길한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궁중의 별난을 꾸몄던 권신 조판서가 신복을 불러 앉힌 것이지요. 떠도는 소문 하나가 그의 귀에 들어온 까닭이었습니다. 한간에 이상한 말이 돌더구나. 임금이 평복으로 걸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게야. 혹여 그 옛날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한 그 핏줄이 아직 살아있는 것은 아니겠지. 조판서의 눈이 음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옛날 선왕의 어린 막내딸을 감쪽같이 없애려다 끝내 그 자취를 놓친 일은 그에게 두고두고 가슴에 박힌 가시였지요. 만일 그 옹주가 살아 돌아온다면 별난의 진상이 드러나 제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20년을 묻어둔 일이다. 이제와 그 핏줄이 살아 돌아온다면 지난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내 멸무는 물론이요 삼족이 화를 입을 것이야. 조판서의 목소리가 음산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찾아라. 임금보다 먼저 찾아내요. 이번에는 반드시 화근을 없애야 한다. 그 발바닥에 매화점을 가진 계집을 보거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없애버려라. 신복이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매월이의 발바닥에 박힌 그 붉은 매화 한 송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핏줄을 되찾으려는 손길이, 다른 한쪽에서는 그 핏줄을 끊으려는 칼날이 동시에 매월이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그 이튿날 일행이 다음 고을을 지날 때 뜻밖의 곤경이 닥쳤습니다. 매월이를 쫓던 최대감의 기별을 받은 포교들이 객주집을 덮쳐 매월이를 도둑으로 몰아 잡아들인 것이지요. 최대감이 매월이가 도망치며 제 집 폐물을 훔쳐갔다고 거짓 고변을 한 까닭이었습니다. 내년이 최대감 댁 금부치를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다. 바른대로 불지 못할까. 포교가 매월이의 보찜을 거칠게 뒤졌습니다. 그러나 매월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또렷이 아뢰었지요. 소녀의 보찜을 낱낱이 뒤져보십시오. 금부치가 하나라도 나오거든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도 좋습니다. 허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그 폐물을 훔쳤다는 것이 어느 날이옵니까? 나흘 전 내년이 도망친 그날 밤이라 하였다. 나흘 전 그날 밤 소녀는 이미 이 어른들과 함께 백리박 주막에 있었사옵니다. 객주집 주인과 길에서 만난 숱한 이들이 소녀를 보았으니 그들에게 물어보시면 될 일이옵니다. 한 사람이 같은 밤 100리 떨어진 두 곳에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옵니까? 포교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매월이의 말이 어찌나 조리가 있는지 도둑을 닦으러 온 자기가 도리어 추궁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지요. 포교가 보찜을 뒤졌으나 나온 것은 낡은 비단 조각 하나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객주집 주인이 나서서 나흘 전 그날 밤 매월이가 분명 제 집에 묵었노라 증언하였지요. 그때 곁에 잠잠히 서 있던 선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가 종자에게 눈짓을 하자 종자가 품에서 패 하나를 꺼내 포교에게 슬쩍 보였지요. 그 패를 본 포교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포교는 더는 한마디도 못하고 연신 허리를 굽실거렸습니다. 소인이 눈이 어두워 귀하신 일행을 몰라 베었사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매월이는 그 패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으나 선비의 한마디에 을러대던 포교가 절절히 굽실대는 것을 보고 새삼 가슴이 서늘하였지요. 이 어른은 대체 누구이기에 일행이 한양 어귀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이었습니다. 큰 고을의 객사에 하룻밤을 묵으려던 그때 뜻밖의 소동이 벌어졌지요. 첩갑 독촉에 시달리다 못한 최대감이 끝내 관아의 포교와 군졸까지 끌고 매월이의 뒤를 직접 쫓아온 것입니다. 그는 객사 앞마당으로 들이닥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전연이다. 내 집 종년이 도망친 것도 모자라 폐물까지 훔쳐 달아났소. 어서 전연을 포박하시오.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매월이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지요. 평생을 자기를 매질하고 부려먹던 최대감의 목소리였습니다. 매월이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새벽마다 길어올리던 찬 우물물, 등으로 날아들던 빗자루, 첩으로 팔려가던 그날 매월이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지요. 군졸들이 우르르 매월이를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매월이는 새파랗게 질려 뒷걸음질을 쳤지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잠잠히 지켜보던 선비가 천천히 앞으로 나섰지요. 그가 한 손을 들자 뒤따르던 종자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것은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함부로 볼 수 없는 귀한 신표였습니다. 그 신표를 본 포교의 낯빛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포교는 외마디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이것이 어느 안전이신 줄도 모르고 소인이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영문을 모르는 군졸들도 덩달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삿대질을 하던 최대감만이 어리둥절하여
눈을 끔벅였지요. 무슨 일이오? 어찌들 이러시오? 선비가 최대감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하던지 최대감은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지요. 내가 만석군 최가라 하였느냐. 사람을 빚 대신 첩으로 팔아넘기고 도망친 머슴을 잡으려 없는 죄를 꾸며 관을 움직였다지. 양민을 함부로 매매하고 무고로 관을 농락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내 정녕 모르느냐. 선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한마디 한마디가 쇠를 두드리듯 또렷하였습니다. 마당에 모여든 객사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평소 위세를 부리던 만석군이 한낮 길손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저마다 속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대감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최대감은 자기가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최대감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머리를 조아렸지요.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눈이 멀어 귀하신 분의 사람을 몰라 배웠사옵니다. 매월이는 이 모든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자기를 머슴으로 부리며 매질하던 최대감이 평생 우러러보지도 못할 위세 앞에 엎드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위세의 주인이 바로 며칠을 함께 걸어온 이 따뜻한 선비라니. 선비는 군졸들에게 명하여 최대감을 그 고을 관아에 가두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팔며 종을 학대한 죄를 낱낱이 가려 벌하라 일렀지요. 최대감은 끌려가면서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곁에 섰던 종자가 매월이의 담담한 모습을 보고 나직이 감탄하였습니다. 원수가 끌려가는데 어찌 한마디 분풀이도 하지 않으시오. 매월이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운 자를 미워하는데 마음을 쓰느니 그 마음을 아껴두었다가 고마운 분께 갚는데 쓰고 싶사옵니다. 미움은 결국 제 마음만 갉아먹는 법이지요. 소동이 가라앉은 뒤 매월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외람되오나 한 말씀만 여쭙겠사옵니다. 나리께서는 대체 어떤 분이시옵니까? 어찌하여 소녀 같은 미천한 것을 이리 거두어 주시는 것이옵니까? 선비는 한참 동안 매월이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으나 임금은 끝내 입술을 깨물었지요. 머지않아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저 내가 너를 결코 해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만 믿어다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 박힌 붉은 매와 한 송이를 쫓는 것은 임금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조판서의 신복은 마침내 매월이의 자취를 알아내고 말았습니다. 큰 고을 객사에서 벌어진 소동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며 어느 귀인이 천한 처녀 하나를 끔찍이 거둔다는 이야기가 조판서의 귀에까지 흘러든 것이지요. 조판서는 즉시 솜씨 좋은 자객들을 불러들여 두둑한 금자를 쥐어주며 나직이 일렀습니다. 발바닥에 붉은 점을 가진 처녀다. 얼굴도 이름도 알 것 없다. 그저 그 점을 확인하거든 지체 없이 없애라.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날 밤 일행이 묵던 객사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양에 은밀히 기별을 넣을 일이 있어 종자 하나만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참이었지요. 바로 그 틈을 노려 검은 그림자 둘이 담을 넘었습니다. 자객들은 소리 없이 매월이가 잠든 방문 앞으로 다가들었지요. 마침 잠귀가 밝은 매월이는 미세한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문창에 어른거리는 칼 그림자를 본 순간 매월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매월이는 입술을 깨물고 비명을 삼켰습니다. 무작정 소리를 질렀다가는 칼날이 곧장 제게 날아들 것이요. 그뿐 아니라 옆방에 잠든 아이 딸린 아나까지 애꿎은 변을 당할 것이 분명하였으니까요. 매월이는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가슴에 얹고 안간힘을 다해 머리를 굴렸습니다. 궁지에 몰릴수록 머리는 차가워야 한다는 것을
울고 떨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모진 세월이 매월이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매월이는 어둠 속에서 방안을 빠르게 살폈습니다. 마침 머리맡에는 잠들기 전 떠다둔 자릿기 그릇이 놓여 있었지요. 매월이는 살며시 그 그릇을 집어들고 이불과 옷가지를 둘둘 말아 마치 사람이 누워 잠든 것처럼 감쪽같이 꾸며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문 옆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지요. 자객이 방문을 열고 그 옷뭉치를 향해 칼을 내리치는 순간 매월이는 자릿기 그릇을 마당 우물가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요란한 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갈랐지요. 불이야, 도둑이야, 모두 깨시오. 매월이의 외침에 객사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잠들었던 사람들이 등불을 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지요. 어둠 속에서 은밀히 일을 끝내려던 자객들은 갑작스레 사방이 환해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그들은 황급히 담을 넘어 달아나려 하였지요. 바로 그때 기별을 넣고 돌아오던 임금과 종자가 객사 앞에서 그 검은 그림자들과 마주쳤습니다. 임금은 대번에 일이 터졌음을 직감했지요. 매월이를 노린 자들이다. 놓치지 마라. 종자가 날렵하게 몸을 날려 자객 하나를 덮쳤습니다. 한바탕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 자객은 끝내 팔이 비틀려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동료를 버려둔 채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추었지요. 임금은 잡힌 자의 멱살을 움켜쥐고 품을 뒤졌습니다. 그 품에서 조판서 가문에서만 쓰는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표가 나왔지요. 임금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끝내 그 늙은 여우가 발톱을 드러냈구나. 임금은 붙잡은 자객을 단단히 결박하여 한양으로 압송하라 명하였습니다. 그제야 방으로 달려가 매월이의 무사함을 확인하고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매월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한 장을 매월이는 임금은 떨고 있는 매월이의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어찌하여 너 혼자 옆방에 아이 딸린 안악이 자고 있었사옵니다. 소녀가 섣불리 소리를 질러 그들이 변을 당하면 소녀는 평생 그 죄를 안고 살아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소녀 하나 살자고 남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사옵니다. 임금은 그 말에 그만 목이 메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남부터 헤아리는 그 마음이 영락없이 선왕을 빼닮았기 때문이지요. 임금은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너를 이런 위험 속에 두지 않으마.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자. 그곳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밝혀줄 것이다. 이튿날 임금의 호의를 받으며 매월이는 마침내 한양 도성에 들어섰습니다. 드높은 성문과 질비한 기와집, 오가는 인파를 보며 매월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그런데 일행이 향하는 곳은 저작거리가 아니라 점점 더 깊고 으리으리한 길이었습니다. 마침내 매월이의 눈앞에 거대한 대궐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매월이는 그제야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길을 걸어온 그 선비가 종자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 대궐문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문장이 그를 보고 그 자리에 부복하고 궁인들이 길 양옆으로 늘어서 머리를 조아렸지요. 매월이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얼마 뒤 매월이는 난생 처음 보는 휘황한 정각 앞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월이는 그만 숨이 묻는 듯하였지요. 며칠을 거친 무명옷 차림으로 함께 걷던 그 선비가 이제는 눈부신 골룡포를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작거리의 떠돌이가 아니라 이 나라의 임금이었지요. 매월이는 다리에서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분이 임금마마셨사옵니까? 소녀가 감히 마마께 남편인 척을 해달라 하였으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매월이는 사색이 되어
이마를 땅에 조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입부에서 여러분이 보신 바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임금은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와 떨고 있는 매월이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뜻밖에도 그 자리에 모인 대신들과 궁인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매월이의 두 손을 가만히 잡아 일으키고는 스스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란이 가당치 않다.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아니라 너를 이 지경이 되도록 지키지 못한 나와 이 나라다. 전가간의 모든 이가 영문을 몰라 술렁였습니다. 임금은 곁에 선 늙은 상궁을 불렀지요. 그 상궁은 선왕을 모시던 이로 오래전 사라진 막내 옹주를 직접 받아 안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임금이 조용히 명하였습니다. 이 아이의 왼쪽 발바닥을 살펴보아라. 상궁이 떨리는 손으로 매월이의 버선을 벗기자 거기에는 붉은 매화꽃을 닮은 작은 점이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그 점을 본 늙은 상궁의 입에서 외마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매화점은 옹주 아기씨옵니다. 선왕마마께서 친히 매화라 이름 지으신 바로 그 발바닥의 표식이옵니다. 아기씨께서 살아 계셨사옵니다. 상궁은 매월이의 발을 부여잡고 통곡하였습니다. 매월이가 품에서 꺼낸 낡은 비단 조각마저 옛 궁중에서 옹주를 감싸던 강보의 한 자락임이 밝혀졌지요. 그 비단 한 조각이 20년 세월을 건너 마침내 제 주인의 정체를 증언한 것입니다. 전각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선왕의 막내딸이 미천한 머슴의 몸으로 20년을 떠돌다 살아 돌아왔으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임금은 떨고 있는 매월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너를 매월이라 불렀으나 그것은 내 참된 이름이 아니다. 너는 선왕의 막내딸이여 나의 하나뿐인 누이다. 20년 전 그 별난의 밤 충직한 유모가 너를 품에 안고 궐을 빠져나간 뒤로 나는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평복으로 갈아입고 방방곡곡을 헤맨 것도 모두 너를 찾기 위함이었느니라. 미안하구나. 너를 그 모진 세월 속에 홀로 두어 매맞고 굶주리며 머슴으로 살게 하였구나. 이 오라비를 용서하여라. 지존이 한낱 떠돌던 처녀 앞에 무릎을 꿇으니 전가간의 모든 대신과 궁인이 그 자리에 일제히 부복하였습니다. 누구 하나 그 광경에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은 이가 없었지요. 매월이는 아니 옹주는 그제야 참아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천대만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 그 뜨거운 눈물에 모두 씻겨 내려가는 듯하였습니다. 옹주는 무릎 꿇은 오라비를 마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놓았습니다. 마마, 부디 일어나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마마와 함께 걸은 그 며칠만으로도 평생의 서러움을 다 보상받았사옵니다. 매를 맞으며 자랐어도 소녀를 사람으로 보아준 첫 어른이 바로 마마이셨으니까요. 그 말에 임금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매는 그렇게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담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동안 끊어졌던 핏줄의 정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 임금은 붙잡아온 자객을 친히 국문하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객은 끝내 모든 것을 실토하였지요. 자기를 보낸 자가 조판서이며 그가 20년 전 어린 옹주를 없애려 별난을 꾸민 장본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임금은 그 길로 조판서를 잡아들이게 하였습니다. 20년 전 선왕을 기만하고 어린 옹주를 해하려 한 대역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자 조판서는 그 죄에 마땅한 벌을 받아 가문이 풍비박산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묻으려 했던 핏줄이 도리어 살아 돌아와 제 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지요. 사람을 빗대신 팔아넘기던 만석군 최대감 또한 그 죄를 가려 엄히 벌하니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모두 제가 뿌린 씨앗을
제 손으로 거두게 된 셈이었습니다. 그런 뒤 임금은 누이에게 옹주의 첩지를 내리고 그 이름을 다시 지어 종친의 족보에 당당히 올렸습니다. 거친 무명옷을 벗고 고운 비단옷으로 갈아입은 옹주의 모습은 누가 보아도 영락없는 귀한 왕실의 핏줄이었지요. 그러나 비단옷을 입었다 하여 옹주의 마음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옹주는 궁인들이 떠받드는 것을 도리어 어색해하며 여전히 낮은 자리의 사람들을 먼저 살폈지요. 머슴으로 살던 시절의 고단함을 잊지 않았기에 옹주는 누구보다 아랫사람의 서러움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옹주가 된 뒤에도 매월이는 자기를 거쳐간 인연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매월이가 찾은 것은 자기를 이 세상에 살게 해준 유모의 흔적이었습니다. 20년 전 별난의 칼날 속에서 갓난 옹주를 품에 안고 궐을 빠져나온 그 충직한 유모. 매월이를 최대 감댁 문 앞에 뉘어놓고 며칠을 앓다 끝내 숨을 거둔 그 여인이 바로 유모였음이 밝혀졌지요. 매월이는 수소문 끝에 그 유모가 묻힌 자리를 찾아냈습니다. 이름도 없이 풀숲에 묻혀있던 그 무덤 앞에서 매월이는 한참을 엎드려 울었습니다. 할미가 목숨을 걸어 소녀를 살렸으니 소녀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할미 덕이옵니다.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옵소서. 매월이는 임금께 청하여 그 유모의 무덤을 양지 바른 곳으로 옮기고 비석을 세워 그 충절을 기렸습니다. 늙은 상궁에게서 매월이는 그 밤의 일을 비로소 소상히 전해 들었습니다. 별난이 일던 그날 밤 유모는 자객들이 어린 옹주의 처소로 들이닥치기 직전 핏덩이를 강보에 쌓아안고 담을 넘었다 하였지요. 추격을 피해 밤낮을 쉬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가던 유모는 끼니도 잊지 못한 채 병을 얻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모는 아기 씨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지막 힘을 다해 인심 좋아 보이는 최대감댁 문 앞에 아기를 뉘었던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매월이는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제 한 몸 살자고 아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제 목숨을 다 내어주고서야 아기를 살린 것이었지요. 다음으로 매월이는 길 위에서 만난 고마운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 은혜를 갚았습니다. 객주집에서 양반의 행패에 떨던 주모에게는 넉넉한 살림 미천을 보내어 다시는 천대받지 않고 살게 해주었지요. 고갯마루에서 나무찜에 깔려 신음하던 화전민 노인에게는 따뜻한 옷과 곡식을 보냈고 나흘 전 그날 밤 매월이의 결백을 증언해준 객주집 주인에게도 그 의로움을 잊지 않고 후히 갚았습니다. 심지어 매월이는 자기와 함께 최대감댁 부엌에서 종살이하던 동무들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이 죄를 받아 그 집안이 풍비박산나면서 그 댁 머슴들은 갈 곳을 잃고 뿔뿔이 흩어질 처지가 되었지요. 매월이는 그들을 모두 불러 모아 노비 문서를 거두어 불사르고 양민으로 면천시켜 주었습니다. 함께 매를 맞고 함께 굶주리던 그 동무들이 자유의 몸이 되어 눈물을 흘리자 매월이도 그들의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지요. 우리가 머슴으로 났다 하여 어찌 머슴으로만 살다 죽으란 법이 있겠는가. 이제 너희도 떳떳한 양민으로 너희 몫의 삶을 살아가게나. 그러나 매월이가 무엇보다 마음을 쏟은 것은 자기처럼 천대받으며 우는 이들이었습니다. 매월이는 임금께 간곡히 아뢰었지요. 마마, 소녀는 머슴으로 살며 사람이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서러움을 뼈에 새겼사옵니다. 부디 힘없는 백성이 빚 때문에 제 자식을 팔지 않아도 되도록 그들을 보살피는 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소녀가 겪은 그 서러움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누이의 그 청을 기특히 여겨 가난한 백성을 구하고 종으로 팔려가는 이들을 살피는 일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옹주는 이따금 평복으로 갈아입고 굶주린 이들이 모인 저작거리며 헐벗은 이들이 사는 산골 마을을 손수 돌아보았습니다. 비단 방석에 앉아 아랫 것들의 말만 전해 듣는 것으로는 백성의 참된 서러움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종살이로 뼈저리게 배운 까닭이지요. 옹주가 직접 곡간을 풀어 굶주린 아이에게 쌀을 나누어 주고 병든 노인에게 약을 지어 보내니 백성들은 어진 옹주를 두고 살아있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봄날 임금과 옹주는 궁궐의 뜰을 함께 거닐었습니다. 마침 뜰 한편에 붉은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그 매화를 바라보던 임금이 빙긋이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내 발바닥에 그 매화점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끝내 너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신통한 일이야. 길에서 다짜고짜 남편인 척해달라던 그 처녀가 알고 보니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누이였다니. 옹주도 그 말에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때는 정말이지 살고 싶은 마음 하나뿐이었사옵니다. 하필 마마의 옷자락을 붙든 것이 소녀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었나 보옵니다. 인연이고 말고 핏줄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끝내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니라. 임금은 문득 지난 날을 떠올리며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길에서 나를 붙들고 남편인 척해 달라 하였을 때 나는 속으로 어찌나 황당하였는지 모른다. 헌데 그 또랑또랑한 말씨를 듣는 순간 어쩐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구나. 지금 생각하니 그것이 바로 핏줄을 부르는 소리였나 보다. 매월이는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소녀는 아직도 낯이 화끈거리옵니다. 일국의 임금마마를 붙들고 남편인 척해달라 하였으니 세상에 그런 무엄한 일이 또 어디 있겠사옵니까? 무엄하기는 그 덕에 내가 평생을 찾던 누이를 만났으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효도요 충성이니라. 남매의 웃음소리가 봄볕 가득한 뜰에 맑게 퍼졌습니다. 궁궐 사람들은 그 다정한 모습을 보며 저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세상은 흔히 사람을 신분으로 입은 옷으로 가늠합니다. 그러나 머슴으로 자랐어도 그 마음이 곱고 어질면 끝내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요. 높은 자리에 앉았어도 그 마음이 모질고 악하면 끝내 그 죄가 제 발등을 찍는 법이지요. 발바닥에 작은 매화점 하나가 잃어버린 핏줄을 이어주었듯이 살며 지은 선한 마음 한 자락은 언젠가 반드시 제게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매월이가 머슴으로 살던 그 모진 세월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은 곳에서 흘린 눈물이 있었기에 매월이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남의 눈물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지요. 만일 매월이가 처음부터 귀하게만 자랐더라면 과연 그토록 어진 옹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하늘은 장차 백성을 보듬을 그 어진 마음을 빚어내기 위해 매월이에게 그 모진 세월을 먼저 겪게 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 매월이는 어진 가문에 시집을 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임금은 그 혼례를 더없이 성대히 치러주며 누이가 평생 받지 못한 사랑을 한꺼번에 쏟아부어 주었지요. 매월이는 제 자식들에게 늘 이렇게 일렀다 합니다. 사람의 귀함은 입은 옷이나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고든가에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머슴으로 자란 어미의 그 가르침은 자손 대대로 곱게 이어져 내려갔지요. 훗날 사람들은 그 발바닥에 붉은 매화점을 두고 하늘이 옹주를 잊지 않으려 새겨둔 표식이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무리 천한 곳에 떨어져 굴러도 끝내 제 빛을 잃지 않는 사람은 하늘이 반드시 알아본다는 것이지요. 모진 종살이 속에서도 어진 마음을 지킨 매월이가 결국 그 마음 덕에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았으니 그야말로 하늘이 굽어 살핀 인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월이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천대받던 머슴이 옹주가 되어 어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듬었다는 그 이야기는 듣는 이의 가슴마다 따뜻한 등불 하나를 켜주었지요. 부디 이 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도 그 작은 등불 하나가 오래도록 따뜻이 머물기를 바라옵니다.